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짜장면으로 본 중국 근대사 백영서. 즐겨 먹는 짜장면도 시대의 필연적 산물. 짜장면과 오징어가 어느 정도 물릴 때 비로소 청소년 티를 벗고 어른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고유 음식도 아닌 짜장면이 그만큼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짜장면을 그저 즐겨 먹는데 그치지 말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것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된 대력을 따져보자. 그러면 짜장면은 더 이상 1,500원짜리 음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중국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청으로 변한다. 짜장면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화교 즉 곧 중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국수 종류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우리나라가 교류한 것은 저 멀리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중국인이 이곳에 와 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멀지 않은 1882년 이모군란 이후이다. 1876년 우리나라를 개항시킨 뒤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그때까지 조선의 종주국이었던 중국 청나라와 다퉜다. 점차 세력을 키워가는 일본을 견제해오던 중국은 이모군란을 기화로 군대를 파견하면서 조선을 자기 쪽에 끌어넣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인들의 조선 진출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 통상조약을 맺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중국인들은 잇따라 이곳에 건너와 갖가지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의 고향을 던지고 이곳에 흘러들어 온 것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를 느낀다. 공교롭게도 이곳을 찾아온 화교의 94%가 산동성 출신이다. 산동에서 인천으로 직접 건너오거나 아니면 만주를 거쳐 육로를 이주해 온 그들은 1900년을 고비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1980년도 주한 중국 대사관 통계.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이 묻힌 고향과 혈족에 남달리 강한 이짝을 지닌 중국인이 고향을 등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삶 그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위기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로까지 옮겨갈 리가 없다. 여기에서 펄벅의 소설 대지의 주인공 왕릉 일가가 큰 홍수를 만나 먹고 살 길이 없자 도시로 이주하는 처절한 대목을 떠올리면 혹 이해가 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산동 출신이 특히 1900년 이후 많이 이주했다는 것은 산동 지역의 중국인들이 그 무렵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탓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900년 무렵 중국의 이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898년부터 산동에서는 사인을 내쫓자는 민중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1901년 서구 열강에 의해 탄압당하고 만 일이 있었다. 어화단 사건. 이 과정에서의 혼란과 좌절로 생존의 위기를 느낀 산동성 주민들이 이주해 온 곳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이다. 이때부터 이 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비어지거나 강운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이주해 온 고향 사람들의 연주를 따라 산동 주민들이 계속 흘러들어 왔던 것이다. 서구 열강의 군사력에 와해되는 중국. 그렇다면 어화단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그것은 중국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진다. 짜장면에 대한 관심이 마침내 우리를 중국사, 특히 근대사의 한복판으로 이끈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지나가버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의 연대기를 외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바다에는 출렁이는 파도 밑에 고요한 심연이 있듯이 역사에도 평면의 사건을 떠받치는 구조가 있다. 특히 주도적인 사회 세력들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역동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전통시대 중국은 통일국가를 형성한 진시황의 진제국 이래 BC 221년 청왕조가 무너진 1911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제국적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긴 기간 흔히 서양인들이 말하는 동양적 전제주의의 사회가 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모든 권한을 차지한 황제의 의지만이 작용하는 왕조가 순화적으로 바뀔 뿐 중요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뒤떨어진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란 말이다.
서양의 역사가 걸어온 길 그대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황제권 관료 지배층 민중이라는 새 사회 세력이 맺는 힘의 관계는 부단히 바뀌었으며 그것이 바뀌는 데 따라 중국의 역사는 나름대로 변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 중국의 역사가 서양의 역사에 비해 지절이 그럴 만한 후진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은 서구적인 편견의 소산이다. 우리가 자칫하면 미개하다고 보기 쉬운 아프리카 흑인들도 서구와 접촉하기 이전에 입으로 전해온 훌륭한 역사를 쌓아올리고 있었으면 알렉스 헤일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소설 뿌리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던가. 이렇게 중국인이 꾸며온 나름대로의 역사 세계를 외부에서 비집고 들어와 흩트려 놓은 일이 19세기에 발생했다. 영국을 앞세운 서구 열강이 자기 나라 안에서도 남아도는 상품을 팔고 부족한 원료를 구입해 자기 나라를 살찌우려고 땅 넓고 자원 풍부한 중국을 찾아왔던 것이다. 처음에 중국은 서구 열강과의 교육을 거절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은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중국과 열강 간의 계약인 조약이 맺어졌다. 본래 건대적인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나 이 경우는 교역 조건이 중국에 불리할 뿐더러 중국 영토의 일부마저 떼어갔도록 허용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로써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구 열강에 종속되었다. 100일 만에 좌절된 중국의 자강운동. 서구 열강의 침략에 직면한 중국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서구 열강의 종속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길이 중국인 누구에게나 꼭 같지는 않았다. 중국을 움직여온 황제권 관료 지배층 중의 새 세력은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냈다. 당시 황제권을 쥐고 있던 만주족 출신의 청왕조는 이제까지의 제국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변화를 줄이고자 했다. 그래서 영국과 벌인 두 차례 전쟁, 제1, 2차 아편전쟁에서도 전쟁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타협적인 자세로 전쟁을 마무리지었다. 원래 이 전쟁에서 중국은 서구 열강의 군대가 수도 북경에 쳐들어와 궁궐조차 불지를 정도로 쫓기기도 했거니와 오래 끌면 민중이 동요되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더욱 그 종교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청왕조로 상징되는 제국적 질서의 틀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던 관료 지배층에게는 청왕조가 너무 허약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고위 관료층은 청왕조를 움직여 스스로 부강해지기 위한 운동을 추진했다. 그 운동의 모범이 되는 국가는 당시 부강한 국가로 여겨진 서구 열강이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국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다. 처음에는 주로 서구의 군사와 공업 기술만 들여왔다. 곳곳에 군수공장과 조선소를 만들고 광산을 개발하여 제철소를 세웠으며 방직공장도 만들었다. 근대 기술을 익히기 위해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하고 서양의 서적을 번역하였으며 근대적인 학교도 세웠다. 이렇게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힘썼다 하여 양무운동이라고 불리는 초기 자강운동으로 어느 정도 근대적인 군비와 공업시설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일본과의 전쟁, 청일전쟁 1894에서 1895이 일어났다. 전쟁 초기에 일본이 우세해지자 중국은 전쟁의 종결을 서둘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4대국의 도움을 얻어 일본과의 굴욕적인 화해를 맺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 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일본에게 패했다는 사실은 중국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게다가 전쟁의 마무리를 도운 강대국들은 이 틈을 노려 중국 영토를 나누어 지배하려고까지 했다. 나라가 곧 망해버릴 것 같은 위기의식이 중국인을 사로잡았다. 이때 젊은 하위 관료 지배층은 이때까지의 자강운동이 군사공업에 안정된 것이었기에 근대화에 앞선 일본에 지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제도 자체의 개혁운동이 청조의 젊은 황제 광수제를 움직여 한때 정책으로 실현될 기회를 얻었다. 이것이 1898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의 간지를 따라 무술개혁운동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보수 세력과 실권을 쥐고 있던 서태후에게 밀려 100일 만에 개혁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